대략 이렇게 몇 가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제가 조금이나마 그 당시에 겪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컴퓨터를 뒤지다 보니까 2005년에 위성 사진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그냥 많이 돌아다니던 사진이고 저희 연구할 때도 쓰고 했던 위성 사진인 것 같은데 처음 이 행정도시의 바운더리가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중앙에 장남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고 금강이 지나가고 또 원수산, 전월산 이 배치된 이 당시의 사진이 그 당시에 많은 우리를 얼마나 들뜨게 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2005년에 행정도시 위성 사진이고 아래쪽은 아마 한 2015년이나 16년 정도의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왠지 우리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 위에 지은 새로운 도시, 그런 타블라라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또 이렇게 큰 스케일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원래의 질서와 원래 자연의 지형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남아있는 그런 어떤 양피지 같은 도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굳이 이름을 하나 붙이자면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말 그대로 공원이 만든 도시가 아닐까.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지향했던 실험의 가장 큰 부분에는 이런 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공공 오픈 스페이스, 그걸 포괄하는 경관 인프라스트럭처, 랜드스케이프 인프라스트럭처가 도시에 큰 골격을 짰던 그런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때마침 제가 신문에 글 쓰는 마감일이 겹쳐서 두 개의 마감이 겹쳐서 사실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아주 요약적인 내용들을 며칠 전 신문에 칼럼에 쓴 바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세종시는 어느 신도시 못지않은 우리나라식 속도전으로 진행됐지만 사실은 그 짧은 잠시의 시간 2005년부터 대략 2007년, 8년까지 펼쳐졌던 그 숫자를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계획들은 거기에는 다양한 이념이 실험되고 또 다층의 전문 지식이 실천된 굉장히 진보적 도시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향점의 기반은 중앙부의 텅 빈 대규모의 빈 땅이었지 않나 생각되고 그런 의미에서 공원이 만드는 도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딱 정리하기 힘들 만큼 또 저희 주경 분야 그렇게 일이 많지 않은데 이 시기 2005년, 6년, 7년, 8년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리포트들이 발간됐고 또 굉장히 많은 국제 공모전을 비롯한 공원 녹지와 관련된 컴피티션이 진행됐고 한 일들 새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 결과로 아직 미완의 상태이지만 2019년 현재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한 페이지가 이제 끝나는 2020년을 맞이하는 현재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몇 챕터는 제가 조금 경험했던 당시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펼쳐졌던 실험의 한 단면들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도 이전이었죠. 그리고 2003년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수도 이전에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위헌 판결을 받고 또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2005년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2005년부터 동시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데
공식적인 기본 계획과 동시에 잘 아는 도시 개념 국제 공모가 동시에 진행됐고 5개 당선작이 선정됐습니다. 그 5개 당선작 중에 제 기억에는 2가지의 안이 지금과 같은 환상형의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안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 중에 많이 주목을 받았고 추후에 기본 계획에 많이 수용됐던 게 이 안드레스 페레아 오르테가의 1000개의 도시가 있는 도시라는 안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안은 비위계적이고 탈중심적이고 민주적인 어떤 공간 구조를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가운데 중앙에 빈 공지를 두고 그것을 둘러싸고 도시 기능을 평균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파격적인 안이었습니다. 이 전체 도시의 물리적 토대이고 지금 뭐 일부 많이 변형됐지만 이것이 바로 세종시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저와 몇몇 동료들은 도시 이미지 구현을 위한 경관 조성 방안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저 잊고 있었는데 다시 찾아보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뭐 어떻게 요약을 하자면 뭐 경관 계획 정도에 해당되는 일이었는데 굉장히 막막하던 상황에서 이제 발표된 방금 전에 봤던 그런 페레아 오르테가의 1000개의 도시 안이 큰 영감을 줬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경관 계획에도 이 1000개의 도시 안이 많이 수용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경공과 관련되는 키워드가 이야기되고 또 중앙부 장남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경관축이 설정되고 조망점을 선정하고 하는 안들이 많이 제시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 팀은 굉장히 힘을 줘서 이 중앙의 농경지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중앙부의 농경지를 생산공원, 프로덕티브 파크로 조성해야 한다라는 안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오르테가의 1000개의 도시 안이 당선은 됐지만 사실 많이 흔들렸던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논란거리였고 굉장히 많은 그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그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경관계획에서는 그 안에 장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그 중앙부의 농경지 200만 평이 넘는 장남평야 일대의 수평적 생산 경관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민주적이고 비위계적이고 탈중심적인 도시 미래의 핵심이라는 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말이지만 과거에는 그 장남평야 일대를 그린하트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고요. 이거는 그 네덜란드에서 일부 쓰는 말을 따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번역별로 여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특히 그 중앙부 장남 경관 권역에는 이 그린하트 안을 이름을 붙여서 자연성, 역동성, 탈중심성 등을 상징하는 도시의 녹색 심장으로 삼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관계획에 마지막에 나온 키워드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그린하트와 서큘러 시티로 구성되는 것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미래 경관 인프라스트럭처다라는 안이었습니다. 뭐 이것과 동시에 진행된 공식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도 많이 반영됐고요. 뭐 그 이후 조금씩 이 토지 이용 계획은 변해갔지만 2006년 후반부의 토지 이용 계획은 5년과 2006년에 펼쳐졌던 많은 프로젝트의 복합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때 같이 일했던 몇몇 동료들과 함께 그 중앙녹지 공간 자체를 국제 현상 공모를 통해서 생산 경관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공모를 하기에 앞서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친 꽤 충실한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주어진 과제는 기본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굉장히 많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여론 형성을 위해서 디자인 샤렛, 전문가 세미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쳤고 현상 공부 방식을 연구하고 또 설계 지침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계속 그 강조를 했던 것이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이 가운데가 이 도시의 장차 그린하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강한 그 메시지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왔던 것 같고요. 뭐가 토론이 잘 안 풀리고 할 때는 이렇게 원수산, 전월산에 올라가서 장남평야 일대를 자주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린벨트가 컨트롤하는 도시가 아니라 거꾸로 그린 하트에 의해서 미래가 조절되는 도시여야 한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크기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게 이곳의 크기잖아요. 200만 평이 넘는 7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이 그린하트와 뭐 다른 유명한 공원들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요. 이런 거 다 합쳐도 훨씬 크다라는 이 크기 담론으로 밀고 나갔던 기억도 납니다. 이 그린하트는 도시구조적 측면에서는 그러한 민주적, 비위계적, 탈중심적 도시 개념의 물리적 토대이자 또 경관적 측면에서는 이 도시 경관 전체의 수평적 판이자 프레임이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또 많은 생산공원과 관련되는 사례 연구들을 통해서 소극적인 휴식과 휴게를 넘어서는 보다 생산적인 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도시와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공원, 또 거꾸로 공원이 만드는 도시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이런 사전 토론과 과정을 거쳐서 2007년에 2단계 국제공모가 펼쳐졌습니다. 당시 포스터고요. 이 2007년은 다 잊고 있었는데 다시 기억해 보니까 굉장히 그 많은 전문가들에게 뭔가 흥분과 들떠 있는 느낌으로 가득 찼던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됐습니다. 당시 설계 지침을 다시 꺼내 봤는데요. 사실 지금 읽어보면 너무 흥분되어 있고 과장되어 있는 그런 글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굉장히 많은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은 것 같은데 저는 다시 읽어보니까 그 이면에는 굉장한 불안과 어떤 긴장 같은 것들이 동시에 공존한다고도 느꼈습니다. 그건 아마 이걸 썼던 사람들 또 참여했던 사람들의 심리를 대변한다고 느껴졌어요.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지금 정말 이렇게 막 나가고 있는데 소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책에서만 보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다가 이 백지 위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실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다 해도 되는 것인가? 과연 말은 멋있는데 실험이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터인 도시에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실험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불안과 긴장도 이 문장 안에는 공존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는 떠났고 이제 뭐 치열한 2단계 공모를 거쳐서 당시 제 기억에는 한 180팀 정도가 전 세계에서 냈던 것 같은데 10팀의 그 1차 통과한 작품들이 선정됐습니다. 국내 조경가 건축가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뭐 제임스 코너 필드 오퍼레이션스나 다이애나 발모리 같은 유명한 브랜드 디자이너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떨어졌던 해외 유명 조경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2차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요. 뭐 당시에 1차 그 출품됐던 안들 몇 가지를 쭉 넣어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게 3등이 되죠. 3등이 되는 민현중 교수님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마지막에 2등이 됐던 한예종 김종규 교수님 작업이었던 것 같고 이거는 필드 오퍼레이션스의 아니죠.
나중에 2단계 때 당선작이 되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젊은 신진적 연가였던 노선주 씨의 오래된 미래라는 작업입니다. 뭐 이런 등등 경쟁을 거쳐서 2단계에 이제 더 큰 작업이 요청됐고, 거기서 노선주 등이 참여한 오래된 미래가 당선작으로 생산됐습니다. 당선작으로 선정되자마자 금방 이제 논란거리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금강 제방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금강변의 제방을 허물어서 묻과 물의 경계를 없애고 그곳에서의 시야를 더 확장하고 하는 그런 파격적인 안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보시다시피 중앙부의 농경지, 생산경관, 수평적 경관을 존중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시 당시의 설계 설명서를 읽어봤더니 이 노선주 씨가 이야기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오랜만에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은 페레아 오르테가의 천개의 도시의 설계 설명서에 보면은 해안경관이라는 말이 나온답니다. 마치 이곳을 걸으면은 도시의 해변을 걷는 것처럼 넓게 펼쳐진, 물론 바다는 없지만 그런 어떤 무한히 펼쳐진 수평적 경관을 꿈꾼다라는 그런 오르테가의 생각을 자신의 중앙녹지공간 설계를 통해서 수용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써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후에 제가 어떤 글에서 썼던 이 안에 대한 제 생각이었는데요. 강과 논의 공존, 금강과의 물리적 시각적 단절 회복, 가장 자연적인 방식의 홍수 조절 등을 꾀하고 있다. 물과 무태 유연한 경계, 산과 강을 향해 열린 경관, 도시와의 원활한 소통, 생산적 공원과 수평적인 농경지 공간, 지속가능한 물관리 시스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작품이 이 환상형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안은 파격적이지만 그 이전에 경관계획이나 그 이전에 사전 연구에서 제시됐던 그 그린아트의 이념을 거의 그대로 제일 충실하게 받아들이고 재현한 그런 작업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선주의 오래된 미래는 그 이후 제가 많이 추적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녹지공간이라고 불린 이 사이트 자체의 경계가 계속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범위가 여러 가지로 변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이제 변한 것 중에 하나는 수목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수목원도 녹지공간의 일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니죠.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이 이 비어있는 땅 위를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비어있으니까 당연히 뭔가를 채우려는 우리의 욕망이 발동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박물관 단지, 문화 클러스터, 밴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행정타운 쪽으로는 호수공원이 생기면서 또 경계가 원래와 많이 달라지고 이렇게 바뀌고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200만 평에 달하는 중앙 녹지 공간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축소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조금 흐리긴 합니다만은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원래의 그 중앙 녹지 공간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축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당시에 디벨롭된 기본 계획도입니다. 아까 당선작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과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노선주 씨가 직접 적어놓은 변화상인데요. 제방을 허무는 것은 끝내 취소되었고요. 많은 논란 끝에 국립수목원이 들어오게 됐고 중앙호수공원과 블루네트워크라는 이름의 턴키가 진행돼서 호수공원이 금방 만들어져 버렸고 도시 상징 문화밴드 또는 박물관 단지가 서측으로 들어오게 됐고 신규 유보지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도시 휴양센터가 들어오게 되고 또 신문 보도에서 간혹 많이 보셨던,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세종시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개구리가 발견된 이후에 환경단체와 시민 모임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이 계속 공존되면서 이 오래된 미래는 그 이후 원래의 계획처럼 잘 진행되지 않고 여전히 그 미지의 진행형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원래 계획 자체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굉장히 긴 장기 계획이라는 점에서 또 그 사이에 이런 많은 변화가 올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잘 견뎌 나간 그 플랫폼, 견딜 수 있었던 그 기반 자체는 초기 도시 개념안이나 그걸 이어받은 토지 이용 계획 등의 굉장히 넓은 중앙부의 그린아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봤습니다. 이제 맺을 텐데요. 처음에 이렇게 모두가 들뜬 상태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 속도전으로 그러나 이념에 취해서 진행됐던 이 공원이 만드는 도시라는 어떤 브랜드 이념을 이제 어떻게 넘어서야 될 것인가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그냥 공원이 만드는 도시는 정말 좋은 것인가? 그것과 실제 공원, 도시의 일상, 우리의 평범한 라이프 스타일이 맺는 관계는 이 둘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앞으로 2030년까지 또 다른 10년은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우리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행복도시의 공원 녹지율은 52%가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금강도 들어가고 산도 들어가고 한 수치죠. 그래서 어떤 리포트를 보면 실질 공원 녹지는 30% 정도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리포트에서는 평지형, 우리가 쉽게 일상적으로 갈 수 있는 평지형 공원만 치면 사실은 8.5%다 이런 리포팅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큰 그림에서 그렸던 인프라로서의 행정도시의 외부 공간, 오픈 스페이스, 공원이 조금 더 도시의 일상과 가까워지고 도시의 일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이 있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프로치가 그렇게 좋지도 못하고요. 박소연 소장님이 최근에 스페이스에 쓰신 구절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에 계셔서 쑥스러우시겠지만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느낀 세종의 녹지 경험은 오히려 주요가로 이면에 위치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 종합복지센터 그리고 상가와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보행로 겸 녹도축에서 선명했다. 풍요로운 보행 녹지 공간은 식재 방식이나 바닥재의 디테일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휠체어를 탄 분들이나 노약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이 녹지 공간은 다른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바람직한 풍경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쓰신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상과 조금 더 관계를 맺고 풍요로워질 때 우리가 들뜬 흥분감과 기대감에 가득 차서 이야기했던 공원이 만드는 도시가 조금 더 일상으로 내려와서 도시의 일상과 또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과 관계에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막연한 비전을 제시해 봅니다. 앞으로 다음 10년 세종시에 던져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